어제 저녁에 국가직 이제 해설 강의가 있었고 아마 해설지가 배부가 될 거니까 밑에 가셔서 해설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메모사 안 들어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국가직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드리고 오늘 DIY 지방직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출제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문법이 작년 기준으로 4문제 출제됐는데 올해 이제 3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 작년에 4문제, 올해 역시 4문제. 비중이 비슷하죠. 그 다음 화작독이라고 해가지고 화법, 작문, 독해 영역에서 작년에 9문제, 올해 10문제. 사실 지금 이제 비율이 한 3년간 거의 고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는 작년 3문제, 한자 어휘가 3문제, 작년에는 이제 어휘가 없었고 한자에서 3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어, 한자 성어, 한자 표기,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 그래서 3문제. 어휘 한자 3문제.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국가직 시험은 뚜렷하게 비문학 화작독에서 10문제를 출제하겠다. 뭐 이런 기준이 좀 보이고요. 문학도 비중이 꽤 있죠. 4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예전에 이 현대문법이 거의 10문제 가까이 출제된 것에 비하면 요즘 3, 4문제 정도는 너무 약하다. 여러분이 문법에 쏟아붓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요번에 공단기 분석 결과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이 전부 다 문법 문제였다는 거죠. 문법과 고전시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문학이 8문제, 뭐 7문제까지 출제가 많이 됩니다만 오히려 그쪽에서 변별력 그 이제 지문 하나가 있었죠. 그 좌반구 네트워크인가 뭐 하는 그런 지문에서 조금 혼동됐었던 그 선지 하나 빼놓고는 비문학은 사실 좀 평이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는 DIY 모의고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랑 우리 지금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 뭐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정도 수준이거나 더 하 수준이었고요. 문법 맞춤법이 좀 어려워졌다.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특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국회직 스타일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선택지 하나에 단원 하나씩 넣어 넣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번과 4번이 사이시옷, 3번이 2번이 두음 법칙 문제, 3번이 된소리 되기 현상, 뭐 요렇게 딱 배치를 딱 해놓고 그렇게 선지 하나당 항목을 한 3, 4개씩 묶는 그런 시험은 사실 일반직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 바가 없고 대부분 다 그 국회직 스타일이었는데 국회직 스타일이 좀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 단원 하나씩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1번 문제는 우리 그 마무리 특강 했을 때 마지막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사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 작년과 올해 이제 연속으로 2번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그 문제도 사실 이제 뭐 해설 강의나 해설지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의미 중복도 하나 나왔고요. 대등병렬 구조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그 문장 성분이 빠져 있어. 찾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찾다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그러니까 부당한 문장 성분의 생략, 대등병렬 구조, 그 다음에 의미 중복, 속독으로 읽는 것, 그래서 독과 읽는이 겹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난이도.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긴장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가 2개씩 남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 선지가 2개 이상 혼동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비문학에 대한 여러분 지방직도 문제 문항수가 지금 국가직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좀 더 내 영역에 골고루 배분될 뿐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의고사 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비문학은 이걸로 대처를 하시고 부족한 파트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여러분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다, 비문학이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고1 수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올리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에 대한 준비가 확실히 필요하다. 해석 문제 한 문제랑 종합적 감상 4개 엮어서 묻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전 시가 해석은 정말 기본이었는데 의외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동동의 해석 문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들어보니까 동동은 봤는데 그 부분을 해석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대충 넘기던 항목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4개 묶인 건 사실 선지 1, 2, 3번이 제외되면서 4번이 바로 답으로 나와줄 수도 있는 4번이 약간 낯선 시조고 3개가 익숙한 시조. 요 패턴은 여러분 소방직도 해석 문제랑 복합지문, 작년에도 약간 복합지문, 지방직도 복합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직도 예측해 볼 수 있죠. 고전시가 복합이 또 나올 것이다. 뭐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 대한 대비. 고전시가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 때 수업을 하면 나와 있는 그 해석이 다 돼야 됩니다. 고전시가를 딱 만났을 때 해석이 된 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고전시가는 해석이 돼야 된다. 새로 만나면 늘 새롭게 해석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고가직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는 이제 문법에 대한, 근데 이게 문법 영역을 놓을 수 없는 게 고난도가 전부 다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대책은 역시 여전히 변별력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비문학은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점수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7, 8문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비문학 점수가 기본 베이스를 맡아주고 그 다음에 문법과 고전시가에서 변별력을 갖는 형태. 한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다들 낯설어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것이고요. 한자 표기는 뭐 여전히 제가 메모사에서 매주 우리 한자 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정말 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 번 저로서는 고민이 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또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계속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고, 한자는 하나 버리고 가더라도 사실은 요번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8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그런 면에서 평균 합격자 평균은 8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90점, 95점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50점, 5점에서 10점 정도가 내려가지 않았나 뭐 이런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겠지만 제가 시험지를 받았을 때는 너무 쉬운데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비의 방향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해요. 시험을 쳐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약간 예방주사 같은 거니까 지방직 대비를 좀 생각을 하시면, 또 시간 낭비 실패하셨다는 분들도 많고요. 국어에서 선지 2개씩 헷갈리면서 약간 멘붕이 오면서 시험을 다 망쳤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국어를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매겨보니까 90점이 나왔대요, 학생이. 근데 국어 멘탈 나가가지고 나머지 과목 다 망쳤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신의 멘탈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국어, 자기가 좀 국어를 잘했겠지. 근데 약간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약간 이제 멘탈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얘기들 하나하나가 사실 시험장에 시험 점수랑은 직결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그 실력이 그대로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볼 때 성적이 좋다. 자기 실력이 안 나와요, 시험장 가면. 그 훈련도 조금 하셔야 되고, 5과목을 다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지를 모아가지고 5과목을 다 한번 전체를 시험 치는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하셔야 돼요. 그래 대비가 되죠. 시간 안배 연습이. 이제 한 과목씩 다 따로 치다가 5과목 합쳐 놓으니까 시간 안배 실패하고 한 과목 못 쓰고 이런 학생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죠. 초시생은 시간 안배에 성공하는 게 목표다. 시간 안에 전부 다 제대로 그걸 다 해내는 게 일단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학생이 또 역시 나왔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직이 목표이신 분들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다 하고, 시간 안배, 과목별 배분, 그 과목별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여기에 이제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어렵게 나와서 그때 느끼는 지금 멘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 그러면 평균 점수 같이 낮아질 거니까 나머지에서 점수를 더 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으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직은 뭐 해설 강의를 동영상을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2층에 내려가면 이제 준비가 돼 있을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제가 이거 일요일에 보내놨는데 배부를 안 해놨길래 왜 안 해놨냐 그랬더니, 배부를 하면 학생들이 강의를 안 들으러 온다. 어차피 안 들으러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거는 스튜디오에서 찍어가지고 10명밖에 못 들어가서 제가 굳이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좀 다음번엔 얘기해서 그냥 빨리빨리 이제 해설지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 저는 그게 서울에 찍어 올리는 용도라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끄고 해야 돼요. 네. 담당자도 없고 혼자서 끄고 막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직접 듣고 싶으시면 들어오시지만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해설지는 다운받아가지고 혹은 밑에 배부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국가직에서 취할 만한 거는 금방 두 가지. 비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 고전시가와 문법에 대한 준비. 요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1회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의 평균은 62점,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 2, 3, 4번이 완전 아작이 났습니다. 50, 50, 67, 41 정답률이 이렇습니다. 1번 문제는 좀 필수 작품 쪽에 속하는데요. 김광규의 상해인데, 상행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적은 시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장소 이동을 하면서 그 바깥 풍경과 기차 안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가 반어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야 합니다. 자, 이 뉘앙스를 보십시다.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이게 화자의 상황이죠.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낯선 얼굴에 밑줄을 쳐보시고요. 이 낯선 얼굴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시를 그냥 풀었다면 이 낯선 얼굴은 원래 이제 부정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시를 보시면,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을 잘 뜯어보십시오. 차창 안에 비치는 낯선 얼굴을 네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네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징어를 씹으며 기차 안에서 화투판을 벌이고 있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차 안에서 오징어 씹으면서 화투판 벌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가요? 어글리 코리언 아니야 이거? 완전히 비행기에서 고스톱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있더라고. 이거 여러분 어글리한 거 아닌가요? 네가 낯선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낯선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은 사실은 거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어법입니다. 그걸 네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낯선 얼굴이 무슨 의미일까는 좀 더 가봐야 됩니다. 바깥 풍경이에요.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이거는 기차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인데, 이 원색의 지붕들은 지붕 개량 산업으로 근대화가 된 농촌의 겉모습입니다. 농촌이 초가집이었다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붕 개량 사업을 실시했어요. 지붕을 다 바꿨어요. 초록색 지붕, 파란색 지붕, 뭐 이런 지붕을 바꿨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TV가 보급이 되면서 지금은 뭐 사실은 TV 안테나가 필요 없다 유선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안테나가 다 TV 안테나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V 안테나와 원색의 지붕들은 근대화의 산물들입니다. 겉으로 딱 보기에 농촌의 풍경들은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번지르르한 원색의 지붕들로 바뀌었고 집집마다 TV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여다오. 농약으로 또 약간 어감이 이상해요. 농약으로 제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다오. 근데 여러분 이걸 반어법으로 생각하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지금 잘 보시면 겉으로 근대화가 번지르르한 모습에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요걸 잘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역시 겉으로 근대화된 모습이죠.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마다 새마을운동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근대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현실은 옆에 화투판을 치면서 고소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면에 감추어진 농약에 질식한 풀벌레 같은 이런 환경오염과 같은 이면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귀를 기울여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근대화가 됐지만 고속도로가 뚫리고 지붕이 바뀌고 TV가 보급이 되고 하지만 그 이면에 근대화 이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류도 있으십니다. 뭐 국민의힘 예전에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은 그 농무 같은 시는 교과서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왜? 근대화의 이면에 가려진 농촌의 고통을 굳이 왜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고통을 왜 이야기하느냐.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교과서를 채택한 사람들은 근대화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근대화의 부정적인 면도 알아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시를 싣는 거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근대화가 번지르르하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TV 안테나가 보급이 되는 현실 속에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다루는 심야 방송, 듣기 힘든 소리, 그 소리를 억압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중앙방송만 그냥 인정을 받고 어떤 심야 방송하는 것들을 막는 것인데 그런 소리에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라 라고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나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사실은 그렇게 좀 여행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봐요.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생각하지 마. 생각을 멈춰. 군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생각하는 자유는 고참에게 있고 너는 따를 의무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놀라울 때는 그냥 짧은 감탄사를 내뱉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 오랫동안 감은 날씨,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여기에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렇다면 차창에 비치는 낯선 얼굴이란 근대화의 이면에 그 감추어진 진실과 아픔들을 생각해내는 그 얼굴을 가지지 마라. 사실은 가져라. 사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는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근대화된 눈으로 보면 굉장히 근대화된 현실. 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이면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반어적인 어조에서 쓴 시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시면 사실 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 전체가 해라는 안 해라여야 되고 하지 마라는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번에 회상의 방식 없습니다. 회상하지 않고 있죠. 화자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본 기차 안의 풍경과 기차 밖의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미상은 수미상관인데 처음과 마지막이 같거나 비슷하지 않습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다고 하는데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한 것은 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속어법을 잘 사용해도 답이 사실 3번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반어적인 어조라는 게 여러분 반어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별표치고 반어법 했기 때문에 쉬웠죠. 모르는 시에서 반어법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어법의 정의가 겉으로 드러난 표현하고 속으로 숨겨진 마음하고 이게 반대거든요. 그리고 이 반어법을 왜 쓰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좀 더 접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어법을 쓰는 이유가 이별 장면에서 쓰이면 슬픔을 더해주기 위해서. 슬픈데 안 슬프다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슬픈 상황에서. 안 슬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배가시키려고 할 때. 두 번째 반어법은 비판, 풍자, 조롱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반어법이 사용된다고 봤을 때 이 시가 바로 비판, 풍자, 조롱하고 있는 맥락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화투 치는 사람들의 모습, 되도록이면 생각을 하지 말아다는 측면에서 이게 약간 조롱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됐다. 어려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김광규의 상행은 전체가 반어법이다. 기억하셔야 되는 시입니다. 1번 답은 3번이었고요. 2번 생강차는 기침을 삭히는데 좋다. 삭히다는 저게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저거는 기침을 발효시켜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기침을 깔아앉히는 것은 사기다. 그렇죠? 삭히다가 아니라 사기다. 희냐 이냐에 있어서 삭히다가 아니라 사기다가 맞다. 끝물수박이라 금세가 아이가 있고 어이가 있는데 아이는 가격이라는 뜻이고 어이의 금세가 금시에 금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물수박이라 가격이 형편없이 낮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올해 입은 셔츠가 흐릿하게 색이 바랬다. 바라다는 희망하고 원하다는 뜻이고요. 바래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색이 변하다라는 뜻과 배웅하다의 뜻이 있어요. 바래다주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색이 바랬다는 틀리지 않습니다. 희망하다의 뜻은 나는 둘이 친해지길 바랐다지만 여기는 색이 변하다는 바래다에 앗엇 붙어서 바래었다, 바랬다. 어가 에로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편이 상대편을 가볍게 제치고 3연승을 올렸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그런 뜻이 제치다입니다. 제치다가 있고 젖히다가 있고 제끼다가 있는데 일단 제끼다는 쓸 수 없는 말이고요. 제치다가 여러분 대부분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젖히다는 고개를 뒤로 젖히다, 기울이다의 뜻과 그 다음에 보조용어로 주로 노래를 불러 젖히다 이렇게 사용하거나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나게 커튼을 열어 젖히다 이렇게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제치다가 맞죠. 제끼다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틀렸죠. 삭히는 건 발효고 가라앉히는 건 사기다. 기침을 사기다. 그 다음에 분노를 사기다. 분노도 화도 사기다를 써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이 표준 모형입니다. 이렇게 비문학 지문에서 특정 단어에 밑줄 쳐져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글 전반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만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장이랑 단어랑은 달라요. 표준 모형의 시작부터 보시면 이 표준 모형은 이 양성자 문서를 기본 단위로 여겼는데 더 작은 입자에 대한 가설과 실험을 바탕으로 표준 모형의 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기본 단위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는가에서부터 사실은 표준 모형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번이고요. 2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를 지금처럼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로 나누어서 2번 선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모형의 개념은 1문단 마지막에 보시면 현실 세계에서 입자들이 실제로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한계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안된 개념이 이제 힉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힉스 얘기가 그 다음에 계속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현실 세계의 상황과 맞지 않아 새로운 입자인 힉스의 개념이 추가가 되었다는 설명도 맞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표준 모형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안된 이유가 3번에서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본문에는 다 있어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상호작용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고안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4번은 사실 제가 맨날 써먹는 지문인데 낼 때마다 이제 오답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제 수업을 이제 작년에 들었던 분들은 이거 떠나왔네 이제 사실 이럴 확률이 높죠. 근데 제가 왜 내냐면 정답률이 40%거든요. 50%가 안 돼요. 지금 전부 다 선택지가 다 웃음이죠. 소. 한자, 나머지 한자가 그 단어의 뜻을 결정하죠. 첨자가 무슨 첨자겠어요? 아첨입니다. 아첨. 아첨하여 웃는 웃음이 첨소예요. 자, 근데 일단 이 상황부터 보죠. 지금 보면 우리 집이 붐빕니다.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얘기는 입 밖으로 내지도 않고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격려의 말에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격려의 말은 그냥 하는 소리인 거죠. 실제로 그들은 우리를 격려하고자 온 게 아니라 재미로 온 것입니다. 점쟁이가 한 말을 도대체 이 집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삼촌이 온다는 걸 기다린다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잔치집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삼촌이 돌아오기로 점쟁이가 예언한 날에 모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믿냐?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다른 얘기하고 막 돌려 말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말 속에서 아버지가 눈치를 챘대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이게 아첨하여 웃는 웃음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웃음은 격려의 말,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겉으로 하는 의미 없는, 정말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격려의 말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죠. 첨소는 아첨하여 웃는 것이고요. 고자가 무슨 고자예요? 쓸 고자예요. 쓴 웃음이죠. 쓴 웃음. 쓴 웃음은 어이가 없거나 마지못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휘적인 요소가 한 번씩 시험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쓴 웃음. 조소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은 흉을 보듯이 빈정대거나 업신여기는 웃음입니다. 폭설은 터진다는 뜻이죠. 터져 나오는, 갑자기 세차게 터져 나오는 웃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즐기면서 우리한테 겉으로 격려하는 척하는 웃음 앞에서 아버지는 아첨하여 웃겠습니까?
흉을 보듯이 빈정대거나 업신여기면서 웃겠습니까? 갑자기 세차게 터져 나오겠습니까? 2번이죠. 어이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우는 웃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이상, 이게 전부 다 이상 한자예요. 근데 얘는 20세 이상 할 때 이상이고요. 이게 꿈과 이상할 때 이상이고요. 얘는 근무 중 이상무 할 때 이상이고요. 기계가 이상해. 이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 구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꿈과 이상은 이치 이자에 생각 상자를 쓰는 정답이 2번이 되겠다. 사실 이거 예전 기출입니다. 이상은. 한자는 어차피 이제 기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5번 정답률도 64%. 뜻을 생각해보고 한자랑 연결시켜 봐야 되죠. 이 이상이 위라는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쵸? 이건 항상 상자야, 항상 상자. 항상과 같지 않다,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얘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뜻을 잘 고려하셨을 때 한자 하나가 다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치나 차례로 모아 기준보다 위. 이상은 가장 완전한 상태, 꿈과 이상할 때 이상. 3번은 정상이 아닌 상태나 형상. 항상에서 벗어나는 거. 얘는 보통 상태와는 다른 상태나 모양이라는 의미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은 언제든지 시험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기출 한자였습니다. 뜻과 한자를 잘 기억하시고요. 6번. 이것도 많이 들으셨던데 이, 에, 으 소리가 공통자질로 묶어놓은 것을 고르라. 저는 그럼 이거 단모음표를 기억하셔야죠. 이, 에, 위, 왜, 으, 아, 우, 오 에서 쟤네들을 찾아보시면 이, 에, 으 전부 다 전설 모음도 아니고 후설 모음도 아닙니다. 전부 다 고모음도 아니고 공통적인 건 뭐밖에 없어요? 얘가 평, 순, 원, 순.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모두 모음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평순 모음이라는 점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기억, 조음기관의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는 자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모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 이게 바로 울림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얘가 적절합니다. 발음할 때 입술이 평평해지는 소리가 평순 모음이고 얘가 해당 사항이 있죠. 입천장의 중간을 기준으로 앞부분에서 발음되는 모음이 전설 모음인데 얘는 전설 모음에 해당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으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상태에서 발음되는 소리, 이게 고모음인데 고모음이 이, 은은 있어도 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답으로 하는 2번만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기출에 나왔던 음운 문제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모음이 다 울림소리라는 점을 까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접속어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접속어는 앞뒤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자, 일상생활에서는 정성껏 봉양하고 정신세계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이어나가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뒷문장은 효도는 어버이 생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다하도록 계속해야 한다. 자, 이 두 문장 사이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봤을 때 따라서와 그러나 하나는 인과고 하나는 역접입니다. 순서를 제가 역접을 먼저 넣어보라고 했죠. 역접을 넣어서 두 이야기가 서로 반대인가를 따져보십시오. 역접이 들어가려면 반대인가요? 일상생활에서는 정성껏 봉양하고 정신세계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이어가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과 자기 생명이 다하도록 계속하는 것과 이게 반대인가요? 반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나가 탈락하면서 따라서로 결정이 납니다. 기억 자리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니은 자리로 갑니다. 효사상이라고 하면 중국의 유교 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뒷문장을 살펴보면 우리의 효사상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더욱 다듬어지고 특히 유교 사상에서 유래됐잖아요. 유교 사상에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특히 그 의식과 절차에서 세련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인이 지녀왔던 효사상은 유교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얘가 반대니까 그러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교의 영향을 유래된 것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뭐 하고 있어요?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분 인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는 물론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디귿 자리에서 승부가 나는데 디귿 자리에 보면 효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의 은공에 보답한다는 일종의 보은 사상인데 우리 한국인의 효는 단순한 도덕적 생활 규범이거나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를 되갚는다는 의리 감정을 훨씬 넘어선 관념 문화로서의 종교요 신앙으로 지켜져 왔다는 것은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는 그러나가 와야겠지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가야 됩니다. 8번 단어의 형성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걸 고르십시오. 붙잡다. 용언의 어간 붙다와 용언의 어간 잡다가 합쳐진 비통사적 합성어. 붓을은 부사, 비는 명사,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 힘이 들다. 명사 플러스 용언의 통사적 합성어. 새마을 관형사 플러스 명사, 통사적 합성어. 그런데 한겨울은 한창인 겨울이라서 한이 접두사입니다. 얘가 파생어고요. 물론 여러분 한 번이라는 단어가 이제 횟수를 세진 않죠. 그런데 한 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번이 단위성 의존명사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럼 한은 뭐겠어요? 수관형사겠죠. 관형사 플러스 명사니까 똑같은 한이라도 같은 한이 아니라 이거는 통사적인 합성어가 됩니다. 관형사 플러스 명사. 핫바지는 솜을 넣은이라는 접두사 핫이 들어간 단어고 깍두기는 명사와 전비사 표기에 깍둑거리다 깍둑하다에 하다거리다가 붙지 않는 어근 뒤에 명사와 전미사 이가 붙어서 된 단어로 분석이 됩니다. 맞춤법에서. 그래서 깍두기 역시 둘 다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여긴 뭐 통사 비통사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결국 합성어, 파생어와 합성어이므로 정답을 3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겠다.
편입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 번째 줄, 우리가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주어진 정보가 불확실하며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고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뒤집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편입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편리한 기준에 따라 그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1번, 2번을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대표성 편입법이 나오고 또 다른 편입법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설명이에요. 대표성 편입법은 주로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가용성 편입법이 아니라 대표성 편입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가용성 편입법이 더 정확하다. 아직 가용성 편입법 안 나왔고 이 둘의 비교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3번은 보류입니다. 4번이 틀렸다는 것은 아실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발음이 이제 사용되는 편입법이 기억에 의존하는 가용성 편입법입니다. 이 편입법은 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해답에 빨리 도달하게 하고 그 나름대로 편리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나 편리성 때문에 이 편리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된다라는 설명이 1번 선지가 여기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1번이 되겠죠. 답을 다 찾았죠. 편입법은 편리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사용이 되는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순서를 바꿨을 뿐이다. 편리성 때문에 사용이 된다. 이걸 설명해서 1번이 맞다는 것을 추정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은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입니다. 그럼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피아노의 연주가 들리겠죠. 근데 이걸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에 꼬리를 물고 쏟아지는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성입니다. 화자는 여자의 두 손으로부터 신선한 물고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내려앉는 그 순간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바다로 이어진 후 그 바다에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유로운 연상에 의한 시상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을 연자의 생각산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작이 됩니다. 화자의 첫 시작은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연주 소리로부터 경쾌한 음으로부터 튀는 빛의 물고기를 떠올리고 그 물고기가 떨어지는 바다를 떠올린 뒤 그 바다에 치는 파도를 떠올리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자, 의인화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첫 번째, 의인화된 시적 대상이라고 했을 때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 튀어오르는 물고기가 의인화됐다고 볼 수는 없죠. 화자의 부정적 태도도 없고 의인화된 시적 대상도 없습니다. 인간과 다른 대상의 면모를 들추어 자연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피아노의 연주 소리에서 다른 생각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미지의 연상을 통해 제재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고 있고요.
상반된 계절적 배경의 대치는 역시 계절적인 배경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옛 것을 본 사람은 옛 자취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다.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이치에 합당치 않은 것이 걱정이다. 진실로 능히 중요한 번은 바로 옛 것을 본받으면서 변화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면서 법도에 맞을 수만 있다면 지금 글도 옛 글만큼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법고 창신이라는 한자 성어도 있고요. 일단 1일 3추는 시간이 잘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하루가 3년 같다라는 뜻인데 이가 보통 쓰이는 기본이 시간의 어떤 경과로 사용이 되거나 하루가 안 간다. 왜 안 가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너무 안 가. 이런 배경으로 쓰는 1일 3추. 선우후락은 근심할 것은 선 먼저 하고 락 즐거움은 뒤에 한다. 그래서 보통 근심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즐긴다 는 뜻입니다. 즐기는 걸 먼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송구영신 보통 1년 시작할 때 쓰는 맛이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새해를 맞는다. 3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4번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뤄 새 것을 한다. 여기 온자가 따뜻할 온자를 쓴다는 거. 온수할 때 따뜻한 물 할 때 온수할 때 온을 쓴다는 거죠. 옛 것을 온전하게 하고 새 것을 안다. 따뜻한 온자를 쓴다는 점, 고자가 연고 고자를 쓴다는 점 한자 표기로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온고지신의 온자를 잘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다. 문맥에서. 12번 다음 중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자, 동글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그랗다에 을을 만나게 되면 히읗 받침은 관형사용어미 리을 앞에서 탈락하고 리을이 사라지면서 리을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동그랄 이렇게 됩니다. 뎁사리는 대 플러스 쌀이인데 쌀시 때 쌀이에 비읍음이 첨가돼서 여기에 비읍이 들어가죠. 신년도는 신 플러스 연도가 아니라 신년 플러스 도로서 분리 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본음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년도, 구년도, 고랭지 얘네들이 다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본음으로 적어야 하는 단어들이죠. 스포츠 외래어 뒤에서는 외래어와 고유어 뒤에서는 량릉 란롱을 둔법칙을 적용하여 양능 난농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번 국가직 기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 되겠다. 다음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요즘 출제되는 복합지문 구성의 한선지, 한 지문당 한 선지만 지금 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개의 시조를 주고 그 각각에다가 한 문제씩 넣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은 이제 그 자취가 꿈속에서 이제 남는가라는 부분하고요. 정서를 표출하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꿈속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서 그 돌길마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내가 집을 많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꿈길이 자취가 없어서 그것을 슬퍼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시가 나지 않아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 슬프다라고 이 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보기의 시 역시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달비친 사창에 저의 정서 직접 표출 한이 많습니다.
직접 표출했습니다. 꿈속에 넋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 앞에 돌길이 사실 비슷한 맥락이죠. 지금 돌길이 반쯤 닳아 없어져서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둘이 비슷한 맥락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원래 고전 시가에 꿈길에 돌길이 내가 많이 다녀서 닳는다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많이 그리워한다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로고 다르리라와 보기에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거래서 그 길의 상태가 변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내가 당신을 그만큼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그리움의 정도를 표현해내고 있죠. 시의 자취와 보기의 자취는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달되지 못해. 왜? 남지가 않아서. 꿈에 내가 왔다 갔다 한 그 증거가 안 남아서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마음 전하고 싶은데 이런 의도를 담고 있죠. 4번에 시의 님의 창과 보기의 달빛인 사창의 창은 임과의 만남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님의 집 창에 쟤는 그냥 님의 집에 있는 창일 뿐이에요. 님과 만남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밑에 달 비친 사창도 나의 한이 머물러 있는 곳이지 님과의 만남을 매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창문은 그냥 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님의 집 창은. 달 비친 사창은 자신의 사창이 비단으로 기운 창문으로 화자가 여성임을 날려주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창문 밖에 한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임과의 만남을 돕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죠. 14번 관용적 표현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손을 나누다. 어렵죠. 지금 신체 관련 관용어에서 이번에는 손과 관련된 관용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손을 나누다라는 것은 서로 헤어지다라는 의미와 함께 일을 여러 명이서 나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손을 맺다가 이게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끝을 맺다라는 뜻이고요.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다는 뜻.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할 일이 남았는데 안 한다가 손을 맺다입니다. 일을 마무리하여 맺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감을 따라간 거죠. 일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맺다를 썼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없고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것입니다. 손이 거친 건 도둑질 같은 나쁜 손버릇이 있다는 뜻이고 손이 막다는 것이 정말 놀랍게도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할 때도 손이 막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손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손을 맺다는 별표를 쳐놓고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것입니다. 15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만한 나라도 없다. 여러분 만입니다. 만을 보실 때는 앞에가 용언인지 아닌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만 앞에가 체언입니다. 체언이면 만에서 따질 것은 시간의 경과의 여부. 그런데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 해서는 시간의 어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은 조사입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하겠고요. 한이라는 조사는 없죠. 한은 동사입니다. 얘는 띄워야 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집채만한 파도에서 온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번에 공표된 법령은 제2차 개정된 내용이다 해서 쟤는 순서를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접사는 뒤에 있는 어근과 반드시 붙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출이죠, 기출. 뭐야? 15번에 답이 없는 거야? 아니구나. 이거 붙여서 나왔죠?
깜짝 놀랐네. 답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읽어볼 만한 책이 없는 것 같다. 읽어가 본용원, 보리 보조용원 1번, 만하다가 보조용원 2번. 연결어미가 아어인 경우 본용원과 보조용원을 띄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지만 보조용원끼리는 반드시 띄우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4번에 11이 이제 붙어져 있죠. 10 내지 11명 할 때 11을 붙여야 되는 이유는 만보다 작은 수는 붙이기 때문에 11을 이제 붙여 쓰는 거고, 내지 양쪽을 띄어 쓴다고 단위성 의존명사와 수관형사는 띄우고, 그 다음에 남아 있었다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지에는 11가 붙어 있고 여기 지금 띄워져 있어요. 잘못 맞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16번은 마중물 효과에 대한 글인데요. 마중물 효과에 대한 글에서 이제 제2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타사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여기 부분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높이려고 한다 해서 마중물 효과는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 변화 이거죠. 긍정적인 평가를 높이는 긍정적인 평가로 심리를 바꾸는 이것을 발생한다. 4번 선지가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마중물의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소비자의 꾸준한 구매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마중물을 활용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마중물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1번 선지에 보시면 마중물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촉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최종 목표는 뭐예요?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여러분은 거의 그 마지막 문단의 한 중간 부분 왜냐면 이제 체리 피커가 나오잖아요. 체리 피커가 선택지에 2번에 체리 피커가 나오니까 체리 피커에 대한 것이 뿐만 아니라 뒤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중물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일부 체리 피커들에게 독점되면 기업의 이윤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에서 선택지 2번과 비교해보면 체리 피커들이 큰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겠죠. 얘 때문에 이윤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으니까 얘는 이제 반대가 되니까 안 되겠고요. 근데 3번 선지에 마중물로 제공되는 혜택이 크면 클수록 마중물 효과는 더욱 잘 일어난다. 이런 본문은 찾을 수가 없죠. 끝까지 읽어도 혜택이 크고 작은가에 따라서 이들의 그 무언가가 달라지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은 4번 선지죠. 마중물 효과는 아까 본문에서 보시듯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높이려고 한다는 말에서 심리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번은 미장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장센은 프랑스 말로서 장면의 구성 요소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밑줄은 두 부분에 있는데요. A는 마지막 문단에 사실적으로 꾸미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더 보시면요. 사실적으로 꾸미는 일은 화면 속의 상황을 잘 배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배치하는 이야기고요. 받아들이는 일은 관객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객의 수용 태도는 4번이죠. A는 화면 속의 상황을 잘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문단부터 등장하는 미장센이죠.
장면의 구성 요소인데 무대 지시용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영화 연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4문단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문단 감독의 지시를 의미하는 데까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 배치를 미장센이라고 하고 미장센은 감독의 지시와 관련된다라는 4번 선지죠. 그리고 B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객의 몫이라고 말했으니까 관객들의 수용 태도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4번 선지가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선지 B와 달리 A는 이미지의 창출을 막는다. 아니. 미장센이 이미지의 창출을 만들어내겠죠. 이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A와 달리 B에서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그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 보면 미장센을 생각하면서 사실적으로 꾸며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B에서도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고 A에서도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B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의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의 A와 B는 모두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한다. 아니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미장센인데 어떻게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시간은 항상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요. 모양 태가 없는 것은 유수로다. 값이 없는 것은 청풍이요. 임자가 없는 것은 명월이다. 여기에 이제 없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자연이라는 청산과 유수와 청풍과 명월은 말과 태와 갑과 임자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쵸? 그럼 그 자체는 이제 부정적인 거라고 보이죠. 그 1번에 태가 없는, 모양이 없는 모습은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사는 태도를 의미한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모양이 없이 사는 것. 정해져 있는 모양이 없이 사는 것. 꾸밈이 없이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니은은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겠다. 여러분 이 분별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걱정, 근심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분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이라고 현대국어에서는 정의되지만 고전시가의 분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늙으리라 해서 근심과 걱정은 아무 걱정 없이 늙어간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3번 기억이 원인이고 태가 없는 것이 원인이고 분별 없이는 그의 결과에 해당한다. 모양이 없어서 정답을 내가 잠시만요. 태가 없는 것이 원인이고 니은 걱정 없는 것은 그에 대한 결과다. 모양이 없어서 걱정 근심이 없다. 일단 보류. 4번 기억과 니은은 둘 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다. 태가 없는 것이 자연이라서 그걸 추구하는 거 맞고 걱정 없는 삶도 지향하는 삶이고 다 맞는 것 같은데? 3번이 애매하네. 근데 3번도 사실은 모양이 없어서 걱정이 없는 삶. 밑줄이 분별 없이까지 있으면 니은은 그에 대한 결과다. 모양이 없어서 걱정 없이 늙겠다. 이거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18번은. 이거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그에 대한 결과에 해당한다도 맞는 말 같은데. 18번은 보류. 일단 답이 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밑줄이 잘못 쳐져 있었나? 아닌데. 기억은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사는 태도가 맞고 니은은 걱정 없이 늙어가는 것이고 태가 없는 것이 이게 직접적이지 않은가?
태가 없어서 걱정 없이. 크게 문제는 없는데 3번도 4번도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모양 자연스럽게 사는 태도도 지향이고 걱정 없이 사는 삶도 지향이고 일단 답이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혹시 다른 이견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일단 18번 답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19번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그는 저게 눈에 띄지 않게 낮은 자세로 기어의 준말 겨입니다. 그런데 기어가 겨로 모음 축약이 될 적에 장음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겨가 아니고 겨의 장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소리의 장단과 관련된 규칙 중에 제일 먼저 장단음이 사라지는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사동피동 접사가 붙을 적에 혹은 제2음절 이하의 장음이 비치되었을 때 장음을 잃어버립니다. 장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받침 없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어가 붙고 그것이 모음이 축약이 되었을 때 모음 축약을 보상하기 위하여 장모음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되어의 되는 그냥 단음입니다. 그런데 되어가 되로 모음 축약이 일어나게 되면 얘는 되가 축약 두 글자로 줄어든 걸 보상하기 위해서 장모음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장모음화 돼야 됩니다. 이건 역대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아닌데요. 한 번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맛있다는 맛있다도 맞고 맛있다도 맞는 발음이죠. 되어도 맞고 되여도 맞는 발음입니다. 검열도 맞고 니은 첨가되는 검열도 맞고 두 개씩 맞는 발음인데 1번은 모음 축약이 되면서 장모음으로 만들어지는 케이스였습니다. 소거하는 방법으로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라기보다는 나머지가 맞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찾는 그런 방법이 좀 더 여러분에게는 나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20번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틀린 것은 1번 나도 조금만 있다가 출발할게. 이게 이제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도 머물다가 출발할게. 이 단어가 둘 다 동사죠. 그래서 이제 동사가 맞아요. 이건 여러분 되게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다. 부사와 전미사 이가 붙으면 어차피 이야기했다를 꾸며주고 부사밖에 없죠. 파생부사죠. 파생부사. 그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길을 떠났다 해서 날이 밝다 에서 왔기 때문에 서술어로 사용이 된 것은 용언이고 새날이 되다라는 뜻일 때 밝다가 동사죠. 자, 4번은 얼핏 보면 부사처럼 보입니다. 접속부사.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장사를이 목적어죠. 얘 서술어가 어디 있어요? 하다죠. 장사를 하다 뒤에 있지만은 연결어미일 뿐입니다.
모양이 부사 모양이라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닙니다. 그죠? 목적어의 서술어로 사용된 뭐겠어요? 동사지 동사 목적어를 취하면. 이게 시험에서 한번 꼬셨던 거죠. 하지만을 보고 동사로 부사로 달려드는 접속 부사로 달려드는 사람을 위한 문제. 하지만은 저기서 접속 부사가 아닙니다.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앞문장이. 접속 부사는 앞문장이 끝나야죠. 마침표에서 끝나고 하지만 이렇게 나와야지. 저거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지. 동사 뒤에 연결어미 지만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의 모양만 보고 부사라고 하시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8번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타임 쉬시고 다음 시간은 2회차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타임 쉬겠습니다.